안녕하세요. 유재수입니다. 신현송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로다가 우리 정부에서 지명이 됐을 때 글로벌 뉴스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사들이 자주 글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 모임인 서브스택, 이런 데서도 신현승 교수의 한국은행 총재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뉴스, 한국은행 총재의 그 취임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글로벌 뉴스가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현송 교수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글로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총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글로벌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나라의 그 총재는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가장 밀접하다고 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만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총재의 자리는, 여기는 사실상 국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현승 교수는 물론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활동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이런 사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라구람 라자니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하다가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됐고요. 이분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금융위기를 예측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실 지금 현재 그 신현성 교수의 전임이었던 이창용 총재 역시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서울대학 교수도 하시고 금융위 부위원장도 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시고요. IMF에서 또 아태국장도 하시고 그래서 글로벌리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IMF에서도 있었고요. 또 이분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양쪽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부의장까지 하신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크 카니 현 캐나다 총리입니다.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영란은행 총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캐나다 총리를 왔으니까요. 금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중진국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글로벌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의 세계, 중앙은행 총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글로벌 지명도가 있고 글로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나 아니면 그 정책 경험을 가진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에서 목소리가 비교적 명확하고 그다음에 존경받고 있는 신현성 교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금융이라고 하는 게 세계 글로벌 금융의 한 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 나라는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연준에서 통화 수합 해줘야 된다, 그리고 통화 수합을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보이스가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인 신현성 교수께서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인데 가갖고 이 시점에서는 연준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 그 통화 수업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그 통화 수합을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보이스로서 신현순 교수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적절한 그다음에 타임리한 그런 인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현송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굉장히 그동안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뭐 수식으로다가 너무 어렵게 글을 써가지고 사실상 이분들이 쓴 글을 읽으려면 서문 읽고 되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현순 교수는 글을 굉장히 쉽게 쓸 뿐만 아니라 이 글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상에 글을 쓰는데 이 적절한 비유를 드는 그게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이력을 이렇게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신현순 교수는 영국 런던에서 고등학교를 보딩스쿨을 나오셨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PPN이라는 특이한 학부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철학, 그다음에 정치학, 경제학을 이 기본 그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이 학부를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은 상당히 많은 영국의 그 뭐 세계적인 문호인 그 찰스 디킨슨의 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종교, 역사, 금융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문적인 학자로서 논문을 쓸 때조차도 그런 그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다 이렇게 그 또 마찬가지로 경제사학자들하고도 그런 그 교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신현선 교수가 좀 시간이 좀 됐지만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 학교가 있죠. 대학이. 근데 그 LSE에서 진행하는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아하는 그 책이 뭐냐 그랬더니 아담 투즈 현 콜롬비아 대학 교수죠. 이분이 경제사학자로 되게 유명하고 크래시라는 책을 썼고 그런데 이분이 쓴 크래시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담 투스 이분은 지금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된 신현성을 갖다가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2022년에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몇 분의 그 올드 경제 모델에 그 기여하신 분들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1980년대로 회귀했다. 이게 글로벌 금융을 제대로 아는 신현순 교수가 받아야 할 타이밍인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교류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현순 교수를 어떻게 그랫동안 생각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수식을 서사, 나레이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인문적 기반을 가진 경제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뭐 금융사를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금융위기가 되겠죠. 금융위기를 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 신현순 교수의 설명은 정말 특이하고 탁월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2000년도 영국에서 현수교, 출렁거리는 다리죠. 이 다리인 밀레니엄 브릿지라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통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참석한 아주 성대한 행사였었는데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다리를 다시 폐쇄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를 폐쇄하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이 현수교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잠깐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좌우로 다 약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리가 약간 흔들리니까 자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흔들리는 다리에 몸을 약간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다리가 흔들릴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흔들림에 몸을 맞추는 이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공진에 의해서 다리의 시초에 다리가 흔들린 게 더 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커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제 새로 다리에 들어오려고 다리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흔들리니까 흔들림에 맞춰서 마치 흔들리는 그네 타듯이 올라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다리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니까 딱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인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금융위하고 관련되냐? 사실은 그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요. 밀레니엄 브릿지는 이렇게 자연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동이 1헤르츠였는데요. 하필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반 보폭이 1헤르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공진 현상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은승 교수가 이거를 갖다가 빗대가지고 포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팔면 팔수록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 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현상을 밀레니엄 브릿지로 얘기한 거죠. 다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새로 다리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만 그러면서 시스템 전체의 그 다리의 출렁임이 더 커지듯이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왜냐하면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스타디움에서 그 경기를 관중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일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야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지만 상황은 다 앉아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걸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신은승 교수는 이 구성의 오류를 밀레니엄 브릿지로다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신은승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갖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잘 알죠. 오이디푸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얘기를 여기다가 또 빗대서 얘기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테베 왕이었던 오이디푸스가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나쁜 짓을 해갖고 저주를 받죠. 그 저주가 뭐냐면 아들이 났을 때 이 아들은 친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부왕이 그런 저주가 들어서 이걸 버리죠. 오이디푸스를.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에서 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영웅이 되면서 테베 왕이 되는데 결국은 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가 이렇게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운명을 완벽하게 실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또 신은승 교수는 여기에도 빗대가지고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금융이라고 하는 그 태생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데 금융과 금융위기라는 건 코인의 그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라서 금융 없이 금융위기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또 금융위기 없는 금융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안정장치와 많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을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유익한 도구로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다가 금융위기에다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됐을 때 제일 처음에 국내 뉴스에서 거론된 게 이분 스테이블 코인 반대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로다가 기사가 많이 된 걸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신은승 교수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여러 개를 써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은 형용 모순이다. 영어로 스테이블 코인은 억시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달러와 1대1 이 페그가 깨지지 않는다. 딱 1달러면 1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1달러다. 1달러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0% 맞느냐 딱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대략 그렇다 그러면서 approximate single리스라고 하는 싱글리스가 이제 이 페그 상황에서 이 그 저기 뭐 달러가 1달러라는 그 가치를 항상 유지해 준다라는 걸 영어로 싱글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로치메이트 싱글리스, 그러니까 대략 싱글리스다 그랬더니 신현승 교수가 이거는 옥시모론이다. 마치 차가운 열정이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옥시모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 되게 웃음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저 1대1로다가 완벽하게 항상 언제 어디든지 1달러 가치를 그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걸 안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래갖고 그걸 미스로머라고 미스로머는 뭐냐 그 잘못된 이름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래서 저는 옥시모론이 아니다 미스로머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 그 신현승 교수는 옥시모론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그렇다 그래서 잘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 어느 저기 그 학자들보다 신현승 교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그 암스테르담 은행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에 그 네덜란드에 설립된 중앙은행의 최초 모델이죠. 근데 왜 이때 암스테르담 은행에 그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신현승 교수의 논문을 보면서 아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이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 지금의 현대적 개념의 공개시장 조작을 한 겁니다.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현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받고 현금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중에 돈이 많으면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돈을 끌어가고 하는 그런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데 아지오를 갖고 한 거죠. 아지오의 그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시중에서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갖고 금속주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예금 통화인 그 길더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양자 간에 하면서 시장 상황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즘으로 따지면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 잡코인들이 많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나가 중심에 서 갖고 다 그 코인 거래를 이렇게 중심에서 그 안정적 가치로 다 보장해 주면서 하듯이 당시에 그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 이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은 대출을 하지 못하고 100% 자기가 이렇게 금 하나 받고 5길더를 했다고 하면 이 금화는 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되게 유명한 그 회사가 이제 그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여기랑 거래하면서 대출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시제금인 그 금화보다 오히려 이 길더라고 하는 이 종이로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그냥 표기하는 이걸 갖다가 더 많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 지급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신은순 교수가 암스테르담 은행을 갖다가 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최초 모델은 그 당시에 그 암스테르담 은행이 발행했던 뱅크머니 길더였다. 그리고 이 길더의 그 운명은 나중에 지금은 100%그 당시에는 100%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동인도 회사한테 이렇게 그 대출해 주면서 그런 그 규율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잃어서 결국은 무너졌다. 그래서 이 그 현재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지금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100%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그 배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중앙은행의 통화는 중앙은행의 법정 통화는 중앙은행이라고는 권력에 의해서 항상 가치가 유지되지만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발권력을 동원해 갖고 뭐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너지니까 신 교수 얘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현재의 모델로는
저기 그 위기 상황에 그다음에 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상황에 결국은 신뢰를 잃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교수 얘기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화폐는 단순히 그 교환의 매개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 사회적 약속이고 화폐는 또 이제 기억의 기록이라고도 해서 그 공개 원장 큰 거에다가 통합 원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선 교수는 BIS에서 이코노미스트를 하시면서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신 분이에요. BIS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800명 정도의 이코노미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이노베이션 허브에는 한 200명 정도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이 기술 발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블록체인도 있고 AI도 있고 그 뭐 디파이도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들 이제 이런 그 기술 발전을 도대체 현재의 그 레가시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를 갖다가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가지고 이거 아직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고 이제 이분은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현재의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BDC 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중앙은행의 지폐를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모델이 를 갖다가 중앙은행들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리서치와 관련되는 걸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현승 교수가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이제 되돌아가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창용 총재 계실 때 계속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정책은 계속 갔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반대하지만 50+1 그 은행 중심으로다가 제도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제도적으로 꼼꼼히 제도 설계하는데 신현선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제도적 좋은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 자금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에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범죄와 관련된 것도 쓸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송 시대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어떤 소통을 할까? 중앙은행 소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죠. 아직까지 상원 인증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케빈 워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새로운 총재로 지명이 됐죠. 전임 파월 총재는 중앙은행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위원회에 관련되는 그런 데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음번에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그 점도표라는 것도 꼼꼼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이던스라고 하죠.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우리 생각이 어떻다, 우리가 보는 인플레이션은 어떻다, 우리가 보는 실업률은 어떻다 그러면서 비교적 소상히 소통을 하시는 분이고요. 케빈 워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중앙은행이 너무 많이 말을 해주는 거는 오히려 시장 혼란에 그게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현선 교수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의 과거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앙은행 소통 관련돼서 전임 파월보다는 케빈 워시 같은 후임의 케빈 워시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중앙은행 시장, 금융시장과의 소통에 관련돼서 속삭임의 역설이라는 게 The Whisper Paradox라고 하죠. 이게 중앙은행이 시장에 발작, 불안감이 있을 때 얘기를 해줍니다. 슬쩍. 야, 괜찮아. 우리가 잘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개입해서 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휘스퍼를 계속 해주면
시장에서는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점점 더 과감하게 하는 거죠. 아, 이거 뒷배가 중앙은행이 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그 아주 그 세세한 흐름, 미세한 움직임,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때 보면 괜히 그 중앙은행이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냥 크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지난번에 그 전임 총재인 이창용 총재가 싱가포르에서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자마자 그냥 한국 시장의 그 채권 시장이 그날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의 모든 움직임과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얘기한 거를 과대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판을 해갖고 시장이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신현승 교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얘기가 이제 그 중앙은행의 예측 가능성과 점진주의, 그레주얼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크게 금리 갑자기 올리지 않을 거야. 지금 이제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역시 지금 그동안 계속 내려간다고 얘기를 장담하고 했는데 중동전쟁 이후에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중앙은행이 만약에 있잖아, 이거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짜 나중에 올릴 때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삭임 같은 거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어 표현으로다가 그 폴더라고 밑에 있는 양단자를 갑자기 빼는 그 중앙은행의 행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려면 기존의 그 위스퍼가 너무 많으면 갑자기 빼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그 많은 정보를 갖다가 시시콜콜하게 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신현승 교수가 또 한 되게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스냅백이라는 거예요. 이 스냅백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뭐 그런 뜻인데, 고무줄 같은 거를 팽팽하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딱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위기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황에 중앙은행이 쓸데없이 개입을 해가지고 휘스퍼로 괜찮을 거야, 우리가 특별하게 잘 보고 있어, 지금 괜찮아 그러니까 리스크를 점점 금융기관이 늘려가지고 나중엔 중앙은행도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나서 그냥 손을 딱 놔버리면 시장에 급격하게 폭락할 수 있고 시장 큰 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현승 교수가 그렇게 케빈 워시와 비슷하게 소통과 관련돼서는 비교적 원칙주의로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바다를 항해할 때 유혹에 끌리지 않으려고 그 돛대에다가 다 몸을 묶고 있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뭔가 원칙을 하나 딱 가지고 가능하면 그거를 좀 많이 지키려고 하지, 이렇게 시장에 많이 개입해가지고 시시콜콜 그렇게 가이던스를 주는 그런 소통은 하지 않을 거다. 신현승 교수가 경제학자로서 또 하나의 큰 업적을 남긴 게 있다고 하면은 아마 글로벌 금융 유동성, 글로벌 금융의 유동성을 아마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소상하게 보고,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메커니즘과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걸 되게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담 투스 경제사학자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의 그 원인도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걸 측면에서 연구를 해갖고 많은 그 학자들이 공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계 경제는 각 나라가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니고
이렇게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이 연결된 노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허브와 노드의 관계로 이해를 한 되게 그걸 가지고 또 글로벌 금융 시장의 그 안전성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을 갖다 정확하게 설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시장에 우리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글로벌 그 금융시장을 갖다가 그 글로벌 배전망이라고 하면 저 끝에 있어도 딱 쥐고 있으면 그냥 그 찌리찌리 전기가 오는 듯이 그렇게 돼 있는 그 하나의 노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현순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네트워크 노드의 그런 걸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달러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다 달러 패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달러의 그 공급망에 아무도 자유롭지가 않죠. 근데 신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달러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무슨 반도체 칩을 사올 때 돈을 지급하는 지급 결제의 수단인 통화의 수단도 있지만 금융 통화, 소위 말해 펀딩 커런시라고 하죠. 그래서 인보이스 커런시의 측면이 아니라 펀딩 커런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의 지점이나 자회사들이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 펀딩을 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를 갖고 있다가 달러를 이렇게 보냈는데 만약에 이제 달러가 강달러가 되고 이제 이쪽에서 이자가 너무 비싸서 좀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국내로 왔던 걸 갖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엄청 고생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생기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약달러에서 전 세계로 나갔던 달러가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현순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죠.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조건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다.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 현재의 컨디션 마치 그 체온계처럼 딱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신현순 교수가 얘기하는 가장 큰 그 얘기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현재 조금 시간 지났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얘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세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험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그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봐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 교수의 연구로다가 기여가 된 게 그림자 금융, 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죠. 그림자 금융은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 전통적인 금융은 전부 다 달러 베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 베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다가 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대폭 강화하니까 어떻게 사실상 이제 은행 외의 채널로 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많죠. 예를 들자면 자산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내를 통해 갖고 조달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신용 그 역시 마찬가지로 섀도우 뱅킹인 거죠. 이 섀도우 뱅킹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고 섀도우 뱅킹의 문제점이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은행은 건전하지만 금융 전체의 그 섀도우 뱅킹까지 한 중국의 금융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금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동산 금융에 상당히 많은 것도 다 섀도우 뱅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 밖에 있는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금융의 건전성을 볼 때 이 섀도우 뱅킹을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현순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라고 하는 거는 지급 결제 수단만이 아니라 펀딩 커런시, 이 펀딩 커런시가 글로벌 금융의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채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미국 정부의 채무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글로벌 상황에서
그 금융거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뭐 원화를 주고 달러를 빌린다고 할 때 뭐 원화를 받는 사람이 뭐 원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이제 뭐 수합이든 뭐든 한다고 할 때 뭐 금리를 많이 주는 거에 더해서 뭐 예를 들자면 담보를 제공하죠. 우리도 일상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담보로서 금융시장의 담보로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안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국채예요. 그래서 국채 시장과 관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국채가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재 지금 글로벌 통화는 사실 미국 달러가 아니라 미국 국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국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외환 시장의 수합 시장과 팽창과 관련되는 거를 들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현재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왔는데 하필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금리를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더욱더 미국은 지금 중동 전쟁 이후로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양방이 다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또 지금 현 새 총리가 오셔갖고는 또 재정정을 확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도 가고 또 금리는 올리고 막 그러면서 경기 부양은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통화 긴축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걷다가 더 낮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이걸 영어로 horn of dilemma라고 그래서 양자 선택 어느 것도 좋은 게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하필이면 이럴 때 딱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특히 요즘에 환율이 조금 생각보다 1,500원대를 넘어서서 막 가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쉽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율의 상황이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레벨. 그러니까 1,500원이냐 1,600원이냐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변동성 관련되는 거를 그런 걸 좀 중시해서 보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상황이 아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비판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항상 얘기하면 외환 수합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외환 수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수합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달러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원화를 주고 언젠가는 이게 일정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바꾸기로 하면서 이 수합 레이트라 해서 금리를 주면서 하죠. 근데 지금 신 교수 얘기는 현재의 통계를 다 보셨나 봐요. 그래갖고 현재의 외환 수합 상황이 증가하는 걸 보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화를 갖고 있고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가 누가 달라고 그러고 빚을 갚아야 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달러를 빌리러 그냥 잠깐 원화와 수합을 하기 위해서 외환 수합 시장에 갔을 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게 원화 어떻게 믿어 이런 게 아니고 다 빌려준다고 하니까 수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합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한국 경제의 자생력은 여전히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환율의 절대적인 1,500원이냐 1,600원이냐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내가 일부 가정에서는 아들들, 딸들 해외 유학하고 그래서 달러 환전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얘기야?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안전하게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시원찮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금융시장의 복원력이 그대로 제대로 우리 비교적 1,500원, 1,600원이 가더라도 현재의 한국 경제의 이 기초적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지표로 외환 수합 시장을 얘기한 거거든요. 최근에 아무래도 환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외환 보유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뭐 신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총재가 되셔갖고 근데 지금 이제 이분 과거 얘기를 보면은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는 금고가 아니다. 금고는 갖다 계속 넣어두는 거지만 외환 보유고는 저수지다 이거죠. 이 밑에 봐갖고 가뭄이면 물 좀 약간 풀고 그다음에 뭐 비만이 올 때는 좀 가둬두고 하는 그 저수지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그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싼 거지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 그래갖고 뭐 나라가 난리는 그런 거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가 이제 오셔갖고 한국의 한국 경제에 특히 한국 금융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 컨퍼런스가 많죠. 그런데 가서 글로벌 논의의 중심에 서실 분위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 금융의 기대가 한국 금융의 위상을 많이 높여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글로벌 선진 국가들의 금융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타임리한 시일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출연이 한국 금융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현송 교수라고 하는 이렇게 특이하신 과거 전례하고는 뭐 이창용 총재하고는 약간 겹치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모로 좀 과거 총재님들하고는 좀 비교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인 이 분이 오셨는데 그럼 이분만 달라져 갖고 될까요? 저희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외국에 계신 분한테 한국의 뭐 재산 공개할 때 보면 뭐 한국의 재산이 있는 게 특이하지, 뭐 외화 자산이 너무 많다, 뭐 이거 도덕적 회의다, 뭐 만약에 환율 정책 하는데 뭐 이렇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분의 인격적인 인테그리티를 무시하는 그런 거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논의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더 글로벌 수준에 맞는 비판과 또 논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금융시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학계나 또 공직사회나 또 일반 시민들이 한국은행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